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통장을 훔쳤고 아들은 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아온 71살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모든 인연을 끊어내는 마지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여인의 존엄을 건 마지막 선택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박서연, 71살이에요. 제 남편, 한민주는 나보다 2살 많은 73살이고요. 우리는 부산의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고 낡았지만 우리 손때가 묻어 따뜻한 집에서 살아요. 우리 인생은 밤새도록 끓여내는 곰탕의 구수한 냄새와 함께 흘러왔죠. 수십 년간 운영해온 작은 곰탕집이 우리 삶의 전부였거든요.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 같은 건 없어요. 우리 노후는 그저 뜨끈한 곰탕 한 그릇 팔아 모은 낡은 예금 통장 하나가 전부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은 서울 사는 아들 한지훈이었어요. IT 회사에서 팀장까지 달았으니 얼마나 대견해요. 며느리 오수지는 또 어떻고요? 대기업 마케팅 전문가라는데 아주 똑 부러지는 여자죠. 그 애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화려한 세상, 강남이라는 곳에서 살아요. 아마 그래서 자기들의 뿌리, 이 곰탕 냄새 배인 늙은 부모를 부끄러워하게 됐나 봐요. 새벽 4시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이게 평생의 습관이라는 건가 봐요. 창밖은 아직 캄캄한데 부엌에서는 벌써 커다란 솥이 김을 뿜어내고 있어요. 밤새 뭉근하게 끓어오른 사골, 국물이 내는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이 작은 집에 가득 차요. 이 냄새가 바로 내 인생의 냄새죠. 옆방에서 남편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요. 콜록콜록. 저 소리도 내 인생의 일부가 된 지 오래됐네요. 벽에는 우리 아들 지훈이의 빛바랜 사진이 걸려 있어요.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나와 남편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 저 때만 해도 우리 지훈이 참 착한 아들이었는데 세상이, 아니, 서울이라는 곳이 내 아들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몸을 일으켜 솥으로 다가가 국자로 국물을 한번 휘저어요. 뽀얗게 우러난 국물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놓여요. 이게 우리 부부의 생명줄이니까. 연금도 모아놓은 큰 재산도 없는 우리에겐 내일의 밥이고 아플 때 병원 갈 돈이고 혹시 모를 장례 비용이 될 돈이죠. 이 곰탕, 국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 노후의 전부예요. 날이 밝아오면 내 하루도 진짜 시작돼요. 남편 아침을 차려주고 낡은 유모차를 끌고 시장으로 향하죠. 내 단골집은 자갈치 시장 한쪽 구석에 있는 늙은 정신의 푸주간이에요. 아침에 또 오셨네. 오늘 뼈 좋습니다. 정씨가 나를 보고 퉁명스럽게 말해도 그 속엔 정이 있어요. 나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더 좋은 뼈를 얻으려고 한참을 서서 흥정을 해요. 조금만 더 얹어주이소. 우리 영감 다리도 아픈데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정씨는 못 이기는 척 뼈 한두 개를 더 얹어줘요. 그게 부산의 인심이고 내가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죠. 집으로 돌아와 커다란 솥에 새로 받은 뼈를 넣고 물을 부어요. 불을 지피고 다시 끓어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모르게 또 아들 생각을 해요. 어릴 적 지훈이는 이 부엌 문턱에 앉아 내가 곰탕 끓이는 걸 구경하는 걸 좋아했어요. 엄마, 세상에서 엄마 곰탕이 제일 맛있어. 땀 흘리는 내 등 뒤에 매달려 그렇게 속삭이곤 했죠. 그 작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전화기만 쳐다봐요. 낡은 폴더폰 화면에 아들 이름이 뜨기를, 그 반가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하지만 전화기는 늘 조용하기만 해요. 나는 그저 희생하고 기다리는 엄마일 뿐이니까. 그게 내 역할이라고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각 서울의 세상은 나와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내 며느리 수진이는 강남의 휘황찬란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죠. 최신 운동복을 차려입고 옆에서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에게 내 흉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어유, 말도 마. 우리 시어머니는 신상 요구 뉴구탕드 과외. 온몸에 그 곰탕 냄새가 배어 있다니까?
역해서 같이 있지를 못하겠어.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그 애에게 나는, 그리고 내 인생이 담긴 곰탕은 그저 촌스럽고 역겨운 냄새일 뿐이었으니까요. 우리 아들 지훈이도 그 화려한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번듯한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두드리고 퇴근 후엔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였겠죠. 한 번은 동료 하나가 자랑스럽게 떠들었다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맡은 사건이 말이야. 그 친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지훈이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산에서 곰탕집 하시는데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말이었겠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며느리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을 거예요. 당신, 제발 회사 사람들 앞에서 당신네 부모님 얘기 좀 하지 마.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겠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내 며느리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죠. 그 애도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랐다는 걸. 그 애의 친정어머니가 평생 입버릇처럼 오수진, 넌 절대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년이야라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걸요. 수진이에게 남편은 사랑이 아니라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이자 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시댁이 자기 집보다 더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대요. 그 화가, 그 증오가 나와 내 남편에게로 향했던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명절이 나는 두려웠어요. 명절을 며칠 앞두고 큰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밥은 챙기 묵고 있나? 올해 설에는 내려올 거지. 내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떨렸어요. 하지만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아, 네, 어머니, 가봐야죠. 그건 대답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분명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가긴 어딜 가. 그 소리에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나는 두 소리만 들리는 전화기를 한참이나 붙들고 서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균열. 이미 우리 가족 사이에 깊게 금이 가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설날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비극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예감하면서요. 참, 나는 이 낡은 폴더폰이 아니라 아들 며느리가 쓰는 그 좋다는 스마트폰을 쓰면 그 애들 사는 세상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한번 물어봤죠. 아들, 나도 그거 배우면 안 될까?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어요. 에이, 어머니는 못하세요. 복잡해요. 그 한마디에 내 용기는 저만치 달아나 버렸답니다. 그냥 그때는 그랬어요. 그 전화 한 통이 뭐라고 마음이 내내 스산했어요. 꼭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것처럼요. 아니나 다를까 그해 겨울 부산에는 유독 칼바람이 잦았어요. 남편의 무릎이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죠. 평생 솥단지 나르고 무거운 뼈다귀 상자를 옮기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세월의 무게가 전부 그 낡은 무릎에 실려 있었던 거죠. 처음엔 그냥 좀 쑤신다, 시큰거린다 하던 것이 나중에는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퉁퉁 붓고 아파왔어요.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고 가게 문턱을 넘는 것조차 힘들어했죠. 동네 의원에 없다시피 해서 데려갔지만 늙은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어요. 할매, 이건 내 손을 떠나심더. 여서 물리치료나 받고 약 먹는 걸로는 택도 없어해. 서울 큰 병원 한번 가보이소. 그 말이 어찌나 무섭게 들리던지요. 서울이라니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가기엔 너무 멀고 낯선 곳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결국 나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음속으로는 1000번도 더 망설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식인데 애비가 일이 아프다는데 모른 척하진 않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요. 아들은 한참 만에야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의 상태를 설명하는 내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죠.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올라와 보세요. 그럼. 그 마지못해 하는 대답 뒤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올라오긴 어딜 올라와요. 돈은 어디서 나고요? 나는 못 들은 척. 그래, 아들. 곧 갈게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 애들에게 우리는 이미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서울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남편의 부은 무릎을 계속 주물렀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렸을 때 우리는 거대한 개미굴에 떨어진 두 마리 늙은 벌레 같았어요. 사방에서 밀려드는 인파, 알아들을 수 없는 안내 방송 소리, 정신없이 오가는 자동차들. 모든 것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었어요. 약속 장소에 나온 며느리는 잔뜩 굳은 얼굴로 우리를 맞았죠. 차에 오르는 내내 그 애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만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병원은 터미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얼 해야 할지,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우리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마치 시혜를 베풀듯 이리저리 끌고 다녔어요. 진료를 받기 전 수납부터 해야 한다더군요. 그런데 요즘 병원은 사람이 돈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커다랗고 시커먼 기계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죠. 화면에는 알아볼 수도 없는 글자들이 번쩍이고 나는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맸어요. 내 뒤로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았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내 팔을 낚아채듯 하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어머니,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전 재산이 든 그 낡은 통장과 연결된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 순간에는 그저 이 부끄러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 해준 며느리가 고맙고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내 자신이 미안할 뿐이었죠. 며느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기계를 몇 번 두드리더니 금세 영수증을 뽑아들었어요. 나는 속으로 역시 서울 애들은 다르구나 하고 감탄까지 했답니다. 참 어리석었죠. 의사는 남편의 무릎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연골이 다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고 있다며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집불통인 우리 영감, 설날 아침부터 병원 신세 질 수는 없소. 명절 쇠고 나서 하겠소라며 버티는 게 아니겠어요. 의사도 나도 설득했지만 막무가내였죠. 진료실을 나오자마자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부산 가는 마지막 버스 시간을 확인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이러다 차 끊겨요.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그 애는 우리를 거의 떠밀다시피 했어요. 정신없이 짐을 챙기고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내 머릿속은 온통 남편 수술 걱정과 버스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버스 출발 시간이 임박했어요. 우리가 허둥지둥 버스에 오르려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니, 버스 떠나요. 빨리요. 그 다급한 목소리에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버스 계단을 올랐어요. 남편을 부추겨 자리에 앉히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죠. 버스는 곧 출발했고 나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 애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 없이 우리를 보고만 있었죠. 부산 집에 돌아와 녹초가 된 몸을 누이고 나서야 나는 무언가 허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에 익은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 내 신용카드가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죠. 아차 싶었어요. 병원에서 며느리에게 준 뒤로 돌려받은 기억이 없었어요. 나는 급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죠. 잠시 후
회의 중이라는 차가운 문자 메시지 하나만 도착했어요. 아들에게도 전화해 봤어요. 아들은 건성으로 아, 그래요? 제가 나중에 수진이한테 물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라고 말하더군요. 그게 끝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그 애들을 재촉할 수 없었어요. 바쁜 자식들, 괜히 귀찮게 하는 늙은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내일은 연락이 오겠지, 바쁜 일이 끝나면 기억나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죠. 그렇게 차가운 도시에서 시작된 불안감은 따뜻한 내 집에 돌아와서도 사라지지 않고 외로움과 함께 밤새도록 나를 잠 못 들게 했어요. 그게 계획된 배신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의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며칠간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불안감이라는 것이 꼭 눅눅한 소미불 같아서 온몸을 무겁게 짓누르고 숨을 막히게 하더군요. 남편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밤새 끙끙 앓는 소리와 깊은 한숨은 숨길 수가 없었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카드를 찾아와야 하는데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서울로 달려갔지만 몸은 이 작은 곰탕집 부엌에 묶여 있었죠. 자식들에게 다시 전화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바쁜 애들인데 이까짓 일로 또 귀찮게 하면 안 되지.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설날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내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졌어요. 그날 오후였을 거예요. 가게 일을 마치고 잠시 텐마루에 앉아 지친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데 주머니 속 낡은 폴더폰이 촌스러운 벨소리와 함께 짧게 울렸어요. 팅. 문자 한 통이었죠. 나는 무심코 폴더를 열었어요. 웹 발신. XQ카드. 승인 박서님. 5,800영원 일시불. 1532 신세계 백화점 강.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580만 원이라니. 우리 부부가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만져볼 수 있는 돈이었어요. 이게 뭐지? 잘못 온 거겠지. 요즘엔 이런 식으로 사람 낚는 사기도 많다잖아요. 나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문자를 지우려 했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죠. 바로 그때였어요. 팅, 다시 한번 똑같은 소리가 울렸어요. 웹 발신. XQ카드. 승인 박서님. 1, 200, 영원, 일시불. 1548, 현대백화점. 무역. 120만 원. 나는 숨을 흡 하고 들이마셨어요. 이건 단순한 사기 문자가 아니었어요. 내 이름 석자 중 두 글자가 정확히 찍혀 있었고 백화점 이름까지 선명했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무슨 착오가 있었을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도 걸었죠. 역시나 받지 않았어요.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화려한 백화점에서 내 며느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친정 부모님 댁에 들여놓을 최고급 안마의자를 고르고 있었겠죠. 그렇게 말하며 내 카드를 꺼내 들었을 거예요. 점원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즐기면서요. 그리고는 곧장 다른 백화점으로 달려가 1년 내내 먹어도 다 못 먹을 만큼 비싼 홍삼 선물 세트를 샀겠죠. 그러고는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자기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에 보란듯이 사진을 올렸을 거예요. 친정집 거실에 떡하니 자리 잡은 번쩍이는 안마의자,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었겠죠. 효도스타그램, 엄마 사랑해. 내년엔 더 좋은 거 해줄게. 환하게 웃는 친정어머니가 홍삼 상자를 들고 있는 사진 밑에는 딸이 최고, 친정은 사랑입니다. 라고 썼을 거고요. 그 애에게 효도란 그렇게 돈으로 사고 사진으로 전시하는 것이었나 봐요. 시부모의 피땀 어린 돈으로 제 부모에게 생색을 내면서 그 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통쾌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준 제 엄마에게 이렇게 성공한 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여겼을지도요. 나는 그런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내 폴더폰은 쉬지 않고 울어댔죠. 팅, 팅. 액정 화면에 뜨는 숫자는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변해갔어요. 한정판 명품 가방, 수백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 모든 것이 내 심장을 칼로 베어내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마치 평생의 한을 풀기라도 하듯 미친 듯이 돈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 자랑했겠죠. 나를 위한 선물 수고했어 올해도. 여성의 독립. 그 애가 말하는 여성의 독립이란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훔쳐 사치를 부리는 거였나 봐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문자가 도착했어요. 웹 발신. 엑스큐카드 승인 후 잔액 0원. 0원. 그 동그라미 두 개가 내 눈앞에서 빙빙 돌았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렸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우리 부부의 삶이 그 작은 숫자 하나로 완전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통, 두 통, 10통, 20통이 넘어가도록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차가운 통화 연결음만이 내 절망을 비웃는 것 같았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때였어요. 며칠 전 골목에서 마주친 이웃집 젊은 엄마가 무심코 던졌던 말이 칼날처럼 머릿속에 와서 밝혔어요. 어머님, 며느님이 인스타에서 아주 유명하시던데요. 사진 보니까 정말 멋지게 사시더라고요. 인스타. 그게 대체 뭐길래. 나는 홀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수치심도 잊은 채 그 젊은 엄마의 집 문을 두드렸죠. 세댁,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 며느리 인스타라는 것 좀 보여줄 수 있겠나? 내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젊은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내 눈앞에 작은 화면을 내밀었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화면 속에는 내가 방금 문자로 받았던 그 끔찍한 내역들이 화려한 사진이 되어 펼쳐져 있었어요. 번쩍이는 안마의자, 고급스러운 홍삼 선물 세트, 그리고 내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들고 있는 명품 가방과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내가 받은 은행 문자 내역과 사진 속 물건들이 정확하게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평생 모은 돈을 몽땅 잃어버렸다는 공포가 한꺼번에 나를 덮쳤어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착오도 아니었죠. 이것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의도적이고 잔인하며 빛나는 도둑질이었어요. 내 피와 땀을 훔쳐서 보란 듯이 온 세상에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스마트폰 화면 위로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절망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까맣고 차가운 낭떠러지일 거라고 생각했죠. 이웃집 젊은 엄마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내 며느리의 웃는 얼굴을 본 그날 밤, 나는 정말로 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울다가 지쳐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 심장이 멎을 것처럼 울기를 반복했죠. 내 평생이, 내 아들이, 내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절망의 바닥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만져졌어요. 그건 원망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건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 박서연이 아니라 짓밟힌 채로 죽을 수 없다는 인간 박서연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지도 몰라요. 날이 밝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을 보니 그 안에 웬 낯선 노파가 서 있더군요. 나는 그 노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을 하러 밖으로 나섰어요. 옆집 문을 두드렸죠. 어제 나에게 며느리의 SNS를 보여줬던 그 젊은 엄마에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돈을 빌렸어요. 세댁 염치 없지만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설 지나고 가게 열면 바로 갚을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 돈의 무게가 어찌나 무겁던지. 하지만 이건 구걸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 위한, 내 아들 녀석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무대를 만드는 비용이었죠. 나는 그 돈으로 시장에 가서 설 음식을 장만했어요.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을 위해 최고급 갈비를 사고 삼색 나물이며 녹두전 재료를 샀죠. 음식을 하는 내내 나는 말이 없었어요. 남편도 내 기색을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부엌에 가득한 맛있는 냄새와는 달리 우리 집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건 기쁨의 명절 음식이 아니었어요. 내 아들 지훈이의 제사상이었죠. 내가 알던 엄마 곰탕이 최고라며 내 등 뒤에 매달리던 착한 내 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 아이를 위한 마지막 밥상을 차리는 심정으로 나는 밤늦도록 전 부치고 나물을 무쳤어요. 설날 당일 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없었죠. 다음 날인 초이틀 오후가 되어서야 마치 선심 쓰듯 그 애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번쩍이는 외제차가 골목 어귀에 서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죠. 아, 진짜 이 퀴퀴한 곰탕 냄새. 머리가 다 아프네. 그 애의 목소리는 온 동네가 다 들릴 만큼 컸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애들을 안으로 들였어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보고도 며느리는 앉을 생각도 안 했어요. 물티슈를 꺼내 의자를 박박 닦고 나서야 겨우 끄트머리에 엉덩이를 걸치더군요. 그러고는 자기가 사온 플라스틱 샐러드 통을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어머니, 저는 이런 기름진 음식 못 먹어요. 피부에 안 좋아서. 내가 차린 음식들은 마치 먹을 수 없는 쓰레기라도 되는 양 취급했죠. 내가 손주라도 한번 안아보려고 팔을 뻗자 며느리는 질색하며 아이를 제 뒤로 숨겼어요. 어머님, 안 돼요. 애한테 냄새 배요. 그 순간 나는 우리 집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골목을 지나던 이웃들이, 마시를 나온 동네 할머니들이 모두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죠. 어색하고 불편한 식사가 끝났을 때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 온 거죠. 수진아,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병원에 갔을 때 내가 맡겼던 신용카드 말이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연기를 시작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요. 네, 카드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진료비 계산하고 바로 돌려드렸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세요? 요즘 기억이 깜빡깜빡 하신다더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누명을 씌우세요? 그 애는 금방이라도 통곡할 것 같은 얼굴로 내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내 아들은 곧장 제 아내의 편을 들더군요. 어머니, 수진이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어디다 두시고 잊어버리신 거겠죠. 나는 더 이상 그 애들과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신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초이자 최후의 디지털 반격이었죠. 나는 말없이 그 애들 앞에 전화기를 내려놓고 저장해둔 은행 문자 내역을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수백만 원짜리 안마의자, 100만 원이 넘는 홍삼 세트, 화면에 찍힌 액수가 커질수록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어요. 하지만 그 애는 끝까지 발뺌을 하더군요. 남편 뒤에 숨어서 울먹이며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때 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래, 좋다. 카드는 잃어버렸다 치자. 그런데 너희 아빠 설 쇠고 바로 수술해야 한다.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 집으로 주택연금이라도 들어야겠다.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눈물이 싹 거치고 표정이 뱀처럼 차갑게 변하는 것을 나는 똑똑히 봤어요. 주택연금. 그건 곧 이 집이 은행의 담보로 잡히고 자신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사라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 애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어요.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쓰기 시작했죠. 뭐라고요? 주택연금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그럴 바엔 차라리 이 집을 파세요. 집 팔아서 아버님 수술시켜드리고 남는 돈은 저희 사업 자금에 보태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 집 나중 되면 다 저희 거예요.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그 애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온 세상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밥상을 내려다보며 내 아들의 제사상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어차피 우리 거예요. 라는 말이 칼날처럼 날아와 밝히는 순간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평생을 짓눌러왔던 인내심이라는 둑이 터져버린 거죠.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밥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이 집을 팔면 우리 늙은 부부는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이냐. 내 고함 소리에 밥상이 크게 흔들렸고 그 위에 놓여있던 술잔이 엎질러지며 며느리가 애지중지하는 새하얀 명품 원피스 위로 붉은 자국을 남겼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눈이 뒤집혔어요. 그 애는 방금 전까지의 이성적인 탐욕은 온데간데 없이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날뛰기 시작했죠.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당신 같은 늙은이가 평생 곰탕 팔아도 못 사는 옷이야. 악을 쓰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식탁 위에 놓여있던 뜨거운 곰탕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그릇에서는 아직도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었죠. 나는 피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그 애의 증오로 일그러진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죠. 내깟 년 돈 몇 푼보다 내 옷이 더 비싸.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뜨겁고 끈적한 국물이 내 얼굴과 상반신을 덮쳤어요. 살같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수십 년간 내 자부심이었던 곰탕의 구수한 냄새가 역겨운 악취처럼 느껴졌어요. 그 애는 제 손으로 돈을 훔쳤다고 온 세상에 자백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이성이 마비됐어요. 나는 아픔도 잊은 채 비명을 지르며 며느리에게 달려들어 그 애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이 쌍년, 내 아비 수술비를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이젠 나를 죽이려고 드는 거냐. 내 소나기에 잡힌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나왔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내의 머리채가 잡힌 것을 본 내 아들 한지훈이 괴물처럼 울부짖으며 내게 달려들었어요. 어머니, 그 목소리에는 나를 말리려는 걱정이 아니라 감히 제 소유물에 손을 댄 것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나는 내 눈앞에서 별이 번쩍이는 것을 느꼈어요. 짝 하는 살점이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아들의 손바닥이 내 뺨을 후려친 소리였죠. 나는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지면서 힘들게 차렸던 밥상을 온몸으로 덮쳤어요.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 음식물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가 뒤섞여 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펼쳐졌죠. 바닥에 쓰러진 내 귓가에 아들의 잔인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돈 몇 푼, 내 평생의 피와 땀, 내 남편의 목숨값이 내 아들에게는 고작 돈 몇 푼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아파할 것도 슬퍼할 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열린 문틈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늙은 어미를 때려 눕히는 폐륜의 현장을 말없이 목격하고 있었던 거죠. 모두가 경악으로 굳어있는 그때 평생 한 번 큰 소리 낸 적 없던 내 남편이 피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절뚝거리며 아들에게 다가간 남편은 남은 힘을 다해 아들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죠.
하지만 이 지옥을 끝내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어요. 이 모든 싸움을 끝낼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죠.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뜨거운 국물에 데인 얼굴의 고통도 아들에게 맞은 뺨의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는 깨진 그릇 조각들 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바닥에 쏟아진 음식물들이 내 옷에 들러붙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 평생을 희생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살았던 어머니 박서연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짓밟렸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은 인간 박서연이 새로 태어났죠. 나는 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눈빛에는 더 이상 모성애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죠.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조용했어요. 한지훈, 나는 너에게 내 인생 전부를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비 목숨 값을 훔친 저 계집을 위해 이 어미를 때렸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건 마지막 한마디를 뱉어냈죠. 오늘부로 너와 나의 인연은 끝났다. 그리고 나는 며느리에게로 고개를 돌렸어요.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그 애를 향해 말했죠. 네가 훔쳐간 내 돈, 그리고 네가 그렇게 탐내던 이 집, 너는 단 한 푼도, 단 한 뼘의 땅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몸을 돌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문 밖에는 이웃들이 빼곡하게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죠. 나는 그들을 향해, 그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외쳤어요. 모두 나가. 그리고 다시는 죽어서도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 마라. 이웃들의 경멸과 조소가 담긴 시선이 두 사람에게 비수처럼 꽂혔어요. 며느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황급히 제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고, 내 아들은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도망치듯 제 아내의 뒤를 따라 집을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내 손으로 내 아들과의 인연을 끊어냈어요. 그것은 내 마지막 눈물이었어요. 그 애들이 짐승처럼 쫓겨나간 후 집 안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어요.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엉망으로 쏟아진 음식물들이 뒤섞여 마치 폭풍이 핥히고 간 폐허 같았죠. 나와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문 밖을,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그때 내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곁에 서 있는 남편을 향해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죠. 저것들이 내 돈이 푼돈이라 했지요. 두고 보소. 그 푼돈으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다음 날,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곳을 찾아갔어요. 허름한 내 행색을 본 젊은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가 품에서 낡은 폴더폰과 이웃들이 증언을 녹음해준 녹음기를 꺼내놓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은행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 며느리가 SNS에 올렸던 화려한 사진들, 그리고 그날의 폭언과 폭행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이웃들의 목소리,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변호사는 내게 승리를 장담했고,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리고 곧바로 유언장을 변경했죠.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내 사후의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의 사후에는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으로요. 내 피와 땀이 담긴 돈이 다시는 그 짐승 같은 것들 손에 들어갈 일은 없을 거예요.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며느리 오수진은 절도, 사문서 위조,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그 애는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훔쳐간 돈 전액을 반환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 사건은 시아버지 수술비 훔쳐 명품 산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뉴스에 작게 실리기도 했죠. 그 애는 당연히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주변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그 애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거예요. 결국 얼마 못 가 내 아들과 이혼했고
갈 곳이 없어진 그 애는 평생 저주하던 친정으로 돌아가 공장에서 일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내 아들, 한지훈의 삶도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어머니를 때린 페류나라는 꼬리표는 그 애의 인생을 끝까지 따라다녔죠. 회사에서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아내에게도 버림받고 어미에게도 내쳐진 그 애는 술에 절어 살다가 지금은 서울 어딘가의 고시원이라는 좁은 방에서 혼자 산다고 하더군요. 가끔 이웃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결코 그 애를 다시 찾아보지 않았죠. 동정은 없었어요. 그건 그 애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대가였으니까요. 나는 내뱉은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어요. 수십 년간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던 부산의 곰탕집과 낡은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죠.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하던 날, 나는 평생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하나씩 버렸어요. 아들의 낡은 졸업사진도, 손주가 처음 그려주었던 삐뚤빼뚤한 그림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았죠.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미 그날 마지막 눈물을 모두 흘려버렸으니까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산역에서 기차를 탈 때 나는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어요. 희생과 인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나 자신으로 떠나는 여행이었죠. 우리가 향한 곳은 제주도였어요. 집을 판 돈과 며느리에게 받아낸 돈을 합쳐 우리는 애월의 바다가 바로 보이는 작은 빌라를 샀어요. 평생을 곰탕 냄새 속에서 살았던 우리는 이제 아침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 냄새를 맡으며 눈을 떴죠. 남편은 평생 처음으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나는 그가 키운 채소로 소박한 밥상을 차렸어요. 우리는 매일 손을 잡고 해변을 산책했고 저녁에는 창밖으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려보는 온전한 평화와 존엄이었죠. 남편의 무릎 수술도 무사히 마쳤고 이제 그는 지팡이 없이도 곧잘 걸어 다녔어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오후 나는 정원의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남편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집안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알려주는 작은 알림음이 울렸어요. 화면 속에는 몇 년 사이 폭삭 늙어버린 한 여자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며느리였죠. 그 애는 초라한 행색으로 땅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아마 용서를 빌러온 거겠죠. 나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저 화면 속의 여자를 무심하게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화면을 꺼버렸죠. 옆에 있던 남편이 내게 물었어요. 누구요? 나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저 멀리 푸른 수평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몰라요. 웬 낯선 여자가 와서 저러고 있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하며 혼잣말처럼 덧붙였죠. 저 여자가 내 얼굴에 국그릇을 쏟고 지훈이가 내 뺨을 때린 날 내 아들은 죽었소. 저 문 밖에 있는 건 그저 내 아들의 얼굴을 한 낯선 사람일 뿐이요. 그래요. 나는 아들을 잃었어요. 하지만 비로소 나 자신을 되찾았죠. 내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을 커다란 흉터가 남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어요. 가끔, 아주 가끔 엄마 곰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내 등에 매달리던 어린 아들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그날의 그 매서운 손찌검과 함께 죽어버렸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후회도 미련도 없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드넓고 푸른 바다뿐이었어요. CIT, 스타트 가족에게 모든 걸 희생했던 어머니는 마지막 존엄을 짓밟았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았어요. 사이트 168, 172, 사이트, 스타트대로는 가장 소중했던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는 용기가 상처받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하거든요. 사이트 170,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용서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놓아주었을 때 찾아오기도 한답니다.